어제 좀 힘들더라도 여기가 고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오늘. 자, 어쨌든 뭐 시간이 됐으니까 어제 이어서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의 위치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호관계 분석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랬죠. 상호관계 분석이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론적인 얘기를 쭉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이제 통계를 돌려본 거죠. 통계를 돌려보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어제 몇 개를 봤는데, 로직 자체는 사실은 동일하죠. 이게 측정이 뭐 등간척도 비율척도로 해서 실제 상관계수를 구한 거냐, 아니면 서열척도로 구했을 때에 그 측정된 걸 가지고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자, 이런 차이만 있지 기본적인 로직이나 이런 거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이제 펼쳐지는데 다 했어요. 다 했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냐. 켄달이라는 사람이 3개 변수 이상인 경우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했으니까 2개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겠죠. 그래서 켄달이라는 사람은 일치계수라는 것을 발표를 했지만, 자, 이거는 변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켄달이라는 사람은 서열 상관계수도, 자, 이거는 K가 2개인 경우죠. 자,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거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발견을 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계수가 있지만 그거하고 약간 다른 켄달의 서열 상관계수 해석인데, 자,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로직 자체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자, 요거를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계수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어 문자 타우라는 걸 쓴다 그랬죠. 자, 요게 타우예요, 타우. 읽기를 파이하고 비슷한데 파이는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타우라고 읽는데, 귀무가설을 타우는 제로라고 놨습니다. 자, 여기 제로라고 놓은 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겠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2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검정 통계량이 나오는데, 검정 통계량은 요거 보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거하고 유사한데, 우리는 여기 원래 표본 오차죠. 자, 이것도 표본 오차에 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본에서 구한 거에서 모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통계학자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복잡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이거를 뭐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물론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면 계산해서 나오겠죠, 저게.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똑같이 제시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계수 로라고 표현했던 거 있죠. 로라고 표현했고, 켄달의 타우라고 계산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봤어요. 비슷하게 나오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자료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명목 척도로 측정된 현상 간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어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명목 척도는 사실은 정보 양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어제 그 아주 우연적인 무관련한 경우에 남자 50명, 여자 50명한테 물어봤더니만 두 개 차종 중에 너는 어떤 걸 좋아하냐?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나오죠. 25명, 25명으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우연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필연에 가까운 거. 자, 남자는 다 예를 들어 소나타를 다 좋아했고 그 여자는 그 SM5를 전부 다 좋아한 경우.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사이 값으로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정보 양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카이 제곱값과 그 우리 표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상관표라 그랬죠. 컨틴전시 테이블이라 그랬는데 그 표를 통해서 상관 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상관 계수라는 것을 구해 볼 수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명목 척도로 측정된 현상 간에도 그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다뤄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그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자, 그 12월 달에 우리가 그 뭐 508호 이 건물 508호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해보겠지만, 자, 소수민족 여부와 직종 간에 상관관계가 있냐? 자, 이거는 여기서 소수민족은 뭐냐? 이제 미국에서 측정한 거예요. 미국에서 소수민족은 누굴까요, 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은 백인을 제외한 아시아계나 스페인계나 뭐 다른 인종들은 다 소수민족이겠죠. 자, 백인을 제외하고. 자, 백인이냐 아니냐 두 개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명목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소수민족이냐 아니냐. 자, 여기 직종도 세 가지를 봤어요. 자, 전문직이냐 사무직이냐 관리직이냐.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똑같죠, 로직은. 소수민족 여부와 직종 구분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는 제로가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설을 놓고, 자, 우리 카이 제곱 검정은 여러분이 봤어요, 저하고. 그래서 그 실제 관찰 빈도와 기대 관찰 빈도, 우리가 정확하게 25명, 25명씩 이렇게 나눠졌던 게 기대 관찰 빈도죠. 우연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빈도. 자, 얘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것도 어쨌든 표가 이렇게 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유관표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카이 제곱 값과 자유도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나온 거는 474명이 응답을 했어요. 전체 응답자가. 그런데 뭐 응답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종은 세 가지로 나왔죠. 사무직이냐, 그 관리직이냐, 경영직이냐. 그 다음에 소수민족이 아니냐, 그러냐. 자, 여기서는 자유도가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유도가. 우리 앞에서 했던 거를 복습을 해보면 자유도가 뭐로 나올까요? 자유도가 표가 가로가 3행이고 세로 쪽 열이 2개 열이죠. 그러면 3에서 하나를 빼면 2가 되고 여기서 하나를 빼면 1이 되겠죠. 이 자유도는 2가 되겠죠. 2가. 자,
자, 자유도가 2가 됐고, 자, 여기 그래서 자유도가 2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봤더니만 여기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 로직 똑같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나온 0.000은 뭔가요? p-밸류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설정한 알파가 0.01이든 0.05든 간에 이게 이거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기 때문에 이 값이 이거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H0를 안전하게 기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기각하고 H1을 채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로직 조금 다르거나 이런 거 있나요? 없죠. 다 똑같죠, 보면.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직종하고 그 백인이냐 백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미국 같은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자, 물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그 이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 이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직종과 그 소수민족이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게 그 결론을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떻다 그랬나요? 이 유관 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자, 그런데 카이 제곱 자체 그 유관 계수는 관계가 필연적으로 우리 어제 필연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그 값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예, 카이 제곱 값은 0.7 얼마가 나왔죠. 자, 유관계수 값도 그때 계산한 것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좀 적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유의 확률이 0.000이라는 것은 틀릴 확률이 1000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였다 H1을 채택했다 그래도 실제 틀릴 확률이 이게 유의 확률이 이게 알파하고 이거는 사전에 한 거고 이거는 관찰한 거죠. 실제 표본에서 나온 거죠. 이 p-밸류는 말로 하면 뭘까요, 이거? 원래 여러분 알파는 1.5류라 그랬는데 1.5류가 뭐죠? H0가 진짜로는 참인데 기각한 오류죠. 그 오류 가능성이 내가 1%로 설정했는데 실제 관찰해 보니까 1%보다도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H1을 채택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H1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굳이 따진다 그러면 H1을 받아들였지만 틀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될까요? 1000분의 1 정도 이하가 되겠지만 틀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근데 그 확률이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분할계수 보니까 0.229예요. 자, 이 수치는 사실은 보면 그렇게 뭘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뭘 같이 봐야 되냐? 이거를 봐야 된다. 근사 유의 확률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 제곱 값을 봐도 소수민족 여부하고 직종 간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 유관 계수를 보더라도 소수민족 여부와 직종 선택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건 뭘까요? 남아있는 거는 정말로 이런 게 나오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값을 주고
같이 해보는 거죠. 이런 값이 진짜 튀어나오느냐 돌려보면 그걸 이제 그 12월 8일 날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PT에도 있는데 그 교재에도 있죠. 자, 이걸 쭉 하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그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상관관계 분석과 관련해서 약간 그 의문이 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상관관계 분석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헷갈린다. 뭐 있나요, 그런 거? 다 헷갈리는 건 다 헷갈리진 않죠. 예. 그러면 자, 챕터를 좀 바꿔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검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인과관계 검증이에요. 자, 여러분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뭐를 따져야 되나요? 서로 상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을 때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관관계도 없는데 인과관계 따지는 거는 논리상으로 좀 안 맞죠, 그게. 자,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했으니까 그 인과관계 검증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간 차이 분석도 있고 그 회귀 분석도 있죠. 그 다음 챕터에 회귀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있는데 시계열 분석은 좀 그 시간 관계상 아마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개요만 얘기를 하고 말 텐데 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화재보험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기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물어봤는데 자, 여기 동부화재라고 돼 있는데 그 9,248건의 응답을 확보했어요. 굉장히 많이 확보했죠. 자, 보험회사는 그 보험 가입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온라인 채널도 있고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뭔가요? 보험 설계사 그 영업팀 이런 데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서 설득을 해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기서는 그 대면 영업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상품 설명을 많이 하면 자,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게 자,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인데 여러분이 아마 그 조직 생활 처음 하면서 20대 후반 정도에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럼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보험 가입하면 그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80에서 한 100만 원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이 운전을 나만 하느냐 아니면 가족이 같이 하느냐. 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외제차하고 접촉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요즘 어마어마하죠, 수리비가. 그럼 이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설정을 합니다. 자, 대물 파손이나 손상을 했을 때 이거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드느냐, 뭐 1,000만 원까지 한도를 드느냐, 1억까지 드느냐. 자, 페라리나 BMW 같은 거 이렇게 충돌해서 거의 눈으로 봤을 때 파손이 됐다 그러면 거의 이걸로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입하는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자, 여기 나만 운전하느냐, 가족이 같이 운전하느냐, 대물 배상은 1,000만 원까지 할 거냐, 5천만 원까지 할 거냐, 1억 원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특약이에요, 특약.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특약이 있는데,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특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입시키는 게 좋나요?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 해서 가입시키는 게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특약 같은 거를 많이 할수록 보험료가 쭉쭉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요즘은 외제차도 과거에는 외제차가 별로 없었는데 살짝 기스만 나더라도 배상 많이 해줘야 된다. 자, 이런 거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품 설명 정도에 따라 계약 건당 특약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거냐 하는 거죠. 자, 회사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자산이죠, 조직에.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하고 예를 들어 1시간 만나느냐 30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가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사람이 어떤 잠재적인 고객을 만나서 1시간 설명하면 하루에 만나는 고객이 많아봐야 7,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식사, 점심시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30분 동안 충분히 설명한다 그러면 그게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 수입하고도 관련된다는 거죠. 또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특약 보험료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보험회사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간다, 사업 부서에 간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분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굳이 통계 분석 아니더라도 엑셀 띄워놓고 계속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 사업 부서나 이 사무직으로 가면. 자, 어쨌든 여기서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죠. 상품 설명 정도에 따라 특약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분산 분석을 했다 그랬는데, 분산 분석은 이제 후반부에 좀 언급이 됩니다. 자, 같이 볼 텐데, 자, 고객들한테 당신은 뭐 이런 특약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를 5점 척도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가로축은 충분히 들었다부터 전혀 못 들었다. 자, 이렇게 응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뭐 설계사가 굉장히 바빠서 설명을 안 해줬을 수도 있죠.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세로축은 뭐냐? 특약 보험료예요. 특약 보험료를 봤더니만 전혀 못 들었다는 사람은 14,000 얼마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고, 충분히 들었다는 사람은 자, 16,000 얼마의 특약 보험료 평균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설명 정도에 따라서 특약 보험료가 높아진 건 사실이죠. 사실이긴 한데, 자, 이게 진짜 통계적으로 이런 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만 보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설명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보험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참조는 되겠죠, 이런 자료가. 자, 어느 정도 참고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밀하진 않다는 거예요. 왜 엄밀하진 않냐? 이게 9,000명을 조사했는데 통계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알려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자료 요약한 거죠. 기술 통계, 기술 통계. 이거 여기까지는 기술 통계잖아요. 자료를 알기 쉽게 요약 설명해 주는 역할은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자료인가는 분석이 안 된 거잖아요, 여기. 자, 그거를 하는 게 이 10장이에요, 10장. 10장에서 그런 거를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할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 P가 뭘까요? P가 P-밸류예요. P-밸류. 여기서 말하는 관찰된 유의 수준이라는 거죠. 관찰된 유의 수준. 사전에 설정한 유의 수준이 아니라 관찰된 유의 수준. 9,800명, 9,200 몇 명에 대해서 조사한 거에서 나온 유의 확률이 0.01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 받아들여졌다는 건가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게 H1 가설이겠죠. H1 가설. H1 가설이 P-밸류가 이렇다 그러면 몇 퍼센트 유의 수준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걸까요? P가 0.017이었죠. 그럼 0.01보다는 큰가요? 작은가요? 이 값이. 크고 0.05보다는 작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계를 돌려보면 그 옆에 유의하다고 할 때는 별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9장에서 했던 거 잘 보면 별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별표 이렇게 한 개 붙어 있는 거는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 유의 수준에서는 얘가 유의하지 않죠. 유의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거. 틀릴 가능성이 1%로 잡았을 때는 이 분석한 H1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틀릴 가능성이 5%인 수준에서는 여기서 조사한 분산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상품 설명 정도와 특약 보험료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틀릴 가능성 0.01이라는 건 1%죠. 1%에서는 저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에서는 받아들여진다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통계에는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죠. 확률적인 거잖아요, 확률적인 거. 확률이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뭐가 생길까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지 이 집단이죠, 집단. 충분히 전혀 듣지 못했다는 집단이 있고 조금 거의 못 들었다는 집단이 있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간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집단하고 이 집단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러면 얘하고 얘도 차이가 있고 얘하고 얘도 차이가 있고 얘와 얘도 차이가 있고 지금 알 수가 없죠, 이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단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느냐?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얘들 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영업할 때 지침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영업 정책이나 지침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가서 봐서 좀 가망성이 없을 때는 이런 거 설명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말고 가망성이 있을 때는 설명하려면 똑바로 제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머릿속에 박히도록 열심히 설명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수입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자, 한 명은 지금 2,000원 정도 차이 나지만 이게 10,000명, 10만 명 되면 수입이 억 단위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에요. 억 단위가. 매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잘 돼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래서 이게 우습게 보여도 이런 걸 분석을 하면 주먹구구식 영업 지침이나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거죠. 가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약하게 설명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조금 힌트를 줘서 흥미를 보이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던가. 근데 봤더니만 무지무지 궁금하더라. 내가 운전하면, 내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가족들도 운전할 건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그럴 때는 똑바로 설명을 충분히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그냥 쓰더라고요, 영어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코제이션 그러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 같으면 네이버 같은 게 뭐 검색 엔진이 있으니까 한글로 코제이션 쳐도 비슷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검색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제이션 그런데 저게 도대체 영어인지 아니면 일본어화된 통계 용어인지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친절하게 나와 있죠. 인과관계, 인과성이라는 거는 코제이션 내지 코젤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의 생성 변화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인과관계가 돼 있죠. 여러분도 많이 쓰죠,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냐?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뭐 배신해서 뭐 어떻게 됐는데 저게 과연 인과관계가 내가 납득할 만한 정도가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몰입 정도가 틀려지죠. 자, 이런 게 이제 인과관계인데, 과학이나 철학 분야에서는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검색에다가 인과관계 딱 쳐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계에서 다루는 인과관계는 불변의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자, 불변이라 그러면 이건 결정론적이죠. 결정론적인 인과관계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결정론적인 게 아니에요. 확률적 관계예요. 확률적 관계라는 건 뭔가요? 오늘은 얘가 이 현상이 원인이고 이 현상이 결과인 것처럼 해석이 되지만 영원히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 그 정도의 확률적인 관계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추측, 추론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추측, 추론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퍼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내가 어림짐작으로 추론한단 말이 아니죠, 이거예요. 어떤 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죠. 뭘 바탕으로 하나요? 기존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해서 추론한다는 의미죠. 자, 이런 의미로 인과관계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또 한 단계 더 설명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인과관계를 해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 불교에서 인생무상 있죠, 인생무상. 인생무상이라는 건 뭔가 여기?
인생 무상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허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늘상자죠, 늘상자. 자, 이거 약자를 썼는데 없을 무자요. 늘 같지 않다는 거죠. 늘 같지 않다. 늘 같지 않다는 건 뭔가요? 세상은 변한다는 거죠. 변화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역이 있는데 주역은 일찍이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The Book of Change죠. Change. 변화의 그 변화하는 거에 대한 기록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스토리는 좀 읽어보고 그 인과관계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론적인 바탕하에서 두 가지 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이 원인에 해당하는 현상과 결과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분석이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다뤄볼 텐데, 자, 결정론적이지는 않고 확률적이긴 하지만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분석을 들어가면 그 결과물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조건이 맞느냐를 살펴보는 거죠.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변하는 현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만이 추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수는 뭔가요? 값이 변하는 거죠.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변수라 그러지 않죠. 자, 어떤 샘플을 조사해 봤는데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건 알 수 없죠. 조사해 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것도 변수예요. 자, 나이가 몇 살이냐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샘플 조사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인과관계 추론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 그게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 그 앞에서 9장에서 상관관계 분석할 때 두 개의 현상은 동시에 변화해야 된다 그랬죠. 자, 동시에 변화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도 인과관계 분석의 어떤 조건하고 연결되죠. 자, 연결됩니다. 그러면 현상들이 변수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죠. 자, 우리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자, 척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측정을 해봐야 현상이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원인 선행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원인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했죠. 결과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했는데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보다 먼저 앞서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광고비를 10억 쓸 때하고 20억 쓸 때하고 매출액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 매출액이 광고비에 영향을 준다. 이게 맞나요? 논리적으로는 광고비가 증가하면 매출액이 변동할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자, 대체적으로 보면. 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인과관계 추론의 그 조건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기타 원인 부재 조건인데 우리가 앞에서 변수 얘기 많이 했었죠. 변수 이렇게 떠오르는 변수가 뭐가 있나요? 변수 중에 보면 뭐 매개 변수가 어떻고 외생 변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X가 독립 변수가
변수고 y가 독립 그 종속 변수다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광고비가 변동하면 매출액이 변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데 과연 매출이라는 게 광고비 때문에만 변하나요? 아니죠.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다른 변수가. 자, 여러분 마케팅도 좀 공부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매출에 영향 주는 게 뭐가 있나요? 광고 말고도 뭐가 있나요? 광고 말고도 뭐가 있죠? 매출에 영향 주는 거. 여러분 물건 살 때 광고만 보고 사나요? 아니죠. 가격 변수 있을 수 있죠. 가격 변수. 가격 얼마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영향 주죠. 또 뭐가 있나요? 요즘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요즘 소셜미디어에서의 댓글이나 평판 같은 거 여러분 작용 많이 하죠? 평판. 여러분 핸드폰 사는데 나는 독야청청 내 의지대로만 산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SNS라든가 이런데 친구들하고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원인 인과관계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얘보다 다른 원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얘한테 영향 주는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죠. 이거. 자, 이런 제3의 다른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뭐라 그러나? 이런 변수들을. 이 관점에서 보면 다 외생 변수죠. 외생 변수잖아요. 기타 원인 부재 조건이 그런 겁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모두 제거돼야만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상의 오류가 많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소방관 수가 증가하면 화재 피해가 클 거다. 자료를 모아서 측정해 보면 마치 관계가 있는 것 같죠. 화재가 빌딩에서 난 경우하고 빌라에서 난 경우하고 소방관 수나 소방차 수나 어디가 더 많은가요? 당연히 빌딩 같은데 대형 빌딩 같은 데서 났을 때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타 원인 부재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논리상 오류죠. 그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조건이 뭐냐? 인과관계 분석하는데 제일 어려운 조건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알 수 없는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완벽하게 외생 변수를 제거한다.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제3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은 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정말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한데 이 세 번째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제예요. 이거. 인과관계 추론은 100% 완벽하게 인과관계 추론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겠죠. 이거 보면. 그런데 우리가 뭐 네이처지에 뭐 실험 결과 게재되고 뭐 사이언스지에 게재되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통계보다는 순수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의 결과죠. 순수 과학 쪽에서는 실험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를 이용하면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해요. 실험 설계를 하면. 실험 설계를 하는 주된 목적이 뭘까요? 이 부분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인과관계 분석에 적합한 연구 설계가 실험 설계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결과물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했고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알죠,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로 실험 설계에 준하는 거의 흡사한 정도로 분석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실험 설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좀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 용어가 있었죠. 간주관성이잖아요, 간주관성. 제3자가 내가 했던 방법과 대상을 상대로 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오면 객관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이 실험 설계는 조사자가 독립 변수를 조작, 통제하면서 종속 변수를 관찰하는 연구 설계입니다. 여러분, 조작, 통제 이게 원래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 변수를 이런 조건으로도 해보고 이런 조건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립 변수의 변화만이 종속 변수 변화를 야기하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인과관계 성립 조건의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연구 설계에 대한 정의는 써놓은 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의 기본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수식으로 써놓으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즘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회사가 있죠. 제약회사 중에 화제되는 회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기사 본 적 있나요? 한국의 제약회사가 글로벌 회사에 그냥 몇 천억이 아니잖아요. 몇 조죠, 몇 조. 몇 조를 수출을 하고 로열티를 받았다는 이런 기사 본 적 있나요? 없죠. 자, 그런 회사에서 획기적인 감기약을 개발했다고 생각해보죠. 감기약을. 자, 요즘 뭐 독성 감기가 있잖아요. 감기약을 개발했는데 그럼 이 감기약이 도대체 효능이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대놓고 뭐 이 집단에는 감기약을 투여했고 이 집단은 감기약을 투여하지 않고 가짜약을 줘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물론 단계가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하기 전에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 하죠. 거기서 안전도를 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사람한테 할 수가 있죠. 자, 실험 집단은 진짜로 감기약 성분이 들어간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Y1은 뭐냐? Y1은 뭘까요? Y1. 일단은 집단을 나눠야 되겠죠. 자, 여기 실험 집단이고 여기가 통제 집단이다. 자, 이 집단은 내가 이제 감기약 성분을 조금 줘보기도 하고 많이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 결과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험 전에 자,
전부 다 어떨까요? 두 집단 다 감기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감기에 걸린 사람을. 그러면 감기에 걸린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실험 집단에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Y1이에요. Y1이고, 자, 여기 감기약 주기 전에 일단은 테스트를 해본 게 Y1인데, 여기다가 이제 약을 이제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약 성분을 준다는 걸 X로 표현을 했다고 해보죠. X라는 거로 이렇게 감기약을 줬을 때 주고 나서 결과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기의 정도가 어떻게 됐냐를 측정을 해봐야 되죠. 이게 Y2죠. 자, 그럼 이 통제 집단은 뭐냐? 여러분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그 왜 헷갈리냐 하면 그 앞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비교 집단이에요. 비교 집단. 실제로 나는 이 집단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죠. 실제 관심 있는 집단은 뭔가요? 약성분 들어간 이 집단이 정말로 효능이 있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통제 집단에도 약을 전혀 안 주게 되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약을 주는 거죠. 가짜 약. 껍데기는 약인데 신약 성분이 전혀 없는 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집단도 어떤가요? 그 가짜 약을 주기 전에 감기의 정도가 어떤가를 측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기의 정도가 어떤가를 측정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냐를 또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 기간은 동일해야 되겠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기간은 동일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걸 비교해 봐야 될까요? 비교를 Y2하고 Y1 이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Y4와 Y3도 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가짜 약을 주더라도 여러분 가짜 약 주면 효과가 대체로 있다고 보나요? 없다고 보나요? 의사가 약 성분은 없지만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좀 주면 그 효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예, 플라시보 이펙트.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짜 약 투약 전과 투약 후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약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어떻게 돼요? 신약이 대체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실험 연구예요. 실험 설계예요. 이게 실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실험 설계의 기본적인 모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험 설계를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해보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저 시계가 좀 5분 정도 빨라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는 뭐냐? 자, 우리 인과관계 추론이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성립을 해야 되고 세 번째도 성립해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실험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조건을 부합할 수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실험 설계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과관계 추론의 세 번째 조건과 부합하게 되느냐? 자, 그걸 한번 조건 내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 기본 요소는 독립 변수의 조작 및 종속 변수의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자, 내가 y1과 y2 이런 거를 일단 그 종속 변수는 y4와 y2죠. 실험 집단에서 종속 변수는 y2고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는 y4인데 이게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가 있어야 되죠. 약을 5mg을 줬냐, 10mg을 줬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뜯어보면 인과관계 추론의 1조건과 좀 부합하는 면이 있죠. 두 개의 현상의 동시 변화 조건. 자, 종속 변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 변화 정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종속 변수도 변화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종속 변수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1조건과 좀 매칭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전후에 종속 변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 전 Y1과 Y3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실험 후에 Y4와 Y2의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잘 뜯어보면 이게 지금 두 개의 조건이 인과관계 추론에 1조건, 2조건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종속 변수상의 변화보다는 독립 변수의 변화가 선행하게 되는 거죠. 선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게 뭐냐? 원인 선행 조건이죠. 인과관계 추론에. 선행해야만 이게 측정이 가능하겠죠. 구분이 되고. 그래서 이런 요소를 만족한다는 것은 1조건하고 2조건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원인 선행 조건과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변화한다는 거. 자,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동시에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생 변수의 통제와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 있습니다. 무작위화. 여러분 무작위화 들어봤죠? 무작위 랜덤이죠. 랜덤. 그 통계적 추론 방법 중에 랜더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랜더마이제이션. 뽑힐 확률이 똑같은 거죠. 뽑힐 확률이 똑같아야 돼요. 자, 내가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내가 잘 아는 집단으로 선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신약 테스트 하는데 내가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가서 좀 이 사람들은 응답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아주 그런 사람들만 골라갖고 실험을 했다. 이러면 뭔가요, 그게? 그거는 랜더마이제이션이 아니라 조작이죠, 조작. 조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랜덤하게 뽑았다고 발표는 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뽑은 건가요? 편의상 그냥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 설계가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외생 변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외생 변수 영향을 최소화하는 실험 설계가 필요해요. 그럼 외생 변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실험 대상이나 통제 집단이나 무작위로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외생 변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요인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체질이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기약을 굳이 투입 안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낫는 사람들 있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감기 잘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감기 걸려도 며칠 뭐 고춧가루에다가 뭐 타갖고 먹으면 훌훌 털고 뭐 일어나는 사람 있죠. 원래 그 체질이 건강한 사람. 자, 그런 사람들만 모았다 그러면 조작하기 좋죠. 와, 여기다가 투입했더니만 효능이 최고입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실험 대상의 무작위 선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완벽한 무작위를 하면 인과관계 추론의 3조건 기타 원인 부재 조건이 성립되죠. 그런데 이것도 꿈이라는 거예요. 꿈. 연구자의 꿈이죠. 이거. 이상에 가까운 거예요. 이상에 가깝기 때문에 참 실현하기가 100% 통제했다. 외생변수 100% 배제했다. 100%라는 것은 좀 굉장히 꿈이라는 게 꿈. 자, 그래서 그 실험 설계 유형은 앞에서 봤던 이런 독립변수 조작 및 종속변수 측정 중에 하나가 틀려질 수 있겠죠. 틀려지거나 외생변수의 통제, 실험 대상의 무작위와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은 그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인과관계 분석의 앞단계의 조건이라든가 실험 설계를 제대로 하면 이상에 가까운 거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한 거 있나요, 여러분?